한국에서 5년간 자유를 누리던 한팔국자가 2025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압록강을 역으로 건너 목숨을 걸고 신의주로 향한 그는 보위부의 추적을 피해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생활을 포기하고 지옥으로 돌아간 그에게 북한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과연 그는 무사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압록강이 흐르는 그 동네에서 말이죠. 어릴 적엔 강변에서 자갈 던지며 놀고 밤이면 중국 단둥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기는 얼마나 밝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북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배로 압록강에서 물고기를 잡으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아 생계를 이으셨죠.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가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쌀 5가마니를 들여오시다가 보위부에 적발되셨습니다. 쌀 5가마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중국 친척한테 부탁해서 구한 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한에선 쌀 한 톨이 금이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 쌀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죠. 한 달 내내 옥수수죽만 먹어도 다행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굶기고 싶지 않았던 평범한 가장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위부는 아버지를 반동분자라고 불렀습니다. 불법 밀수, 외화벌이, 사업방해, 국가경제 질서 교란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쌀 5가마니가 국가경제를 어떻게 교란한다는 겁니까? 6.25 전쟁 때도 가족 먹이려던 사람을 죄인 취급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힘들게 사셨지만 밥 한 그릇 구하려다 잡혀가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집결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여보 외치시며 보위부 차에 매달리셨죠. 하지만 보위부원들은 어머니를 밀쳐냈고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지만 우리 집엔 차례상을 차릴 음식도 없었습니다. 송편은커녕 옥수수 한 알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아버지가 강에서 잡은 잉어라도 구워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어머니는 매일 집 앞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셨습니다. 성진아, 아버지 곧 오신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결소에 끌려간 사람 중에 멀쩡히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하고도 3일이 지난 날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해를 가져가라. 어머니와 저는 집결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굳어버린 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손톱은 다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자상하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차가웠습니다. 쌀 5가마니 때문에 가족 먹여 살리려던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들은 우리를 피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반동 가족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연좌제가 무섭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예전엔 성진아, 잘 지내냐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분인데 그날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셨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도 없었고 향을 피울 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단둘이서 아버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추석도 지났는데 차례도 못 지냈고
이제 아버지는 제대로 된 성묘도 받지 못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밤새 우셨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쌀 없어도 괜찮다고 옥수수죽이라도 먹고 살자고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등을 쓰다듬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죄인가? 쌀 5가마니에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게 정의인가?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무덤 앞에 무릎 꿇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꼭 나가겠습니다. 자유로운 곳에서 떡국도 먹고 추석 차례도 제대로 지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무덤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 역시 이 체제의 죄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은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위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요즘 뭐하고 사냐? 중국에서 연락 온 거 없냐? 누구 만났냐?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장사도 못했습니다. 반동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장마당 자리 하나 얻는 것도 뇌물을 바쳐야 하는데 우리한텐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두부 장사라도 하시려 했지만 콩을 구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2019년 겨울은 특히 혹독했습니다. 석탄도 없고 나무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밤이면 어머니와 저는 한 이불을 덮고 부들부들 떨며 잠들었습니다. 밥상엔 옥수수죽도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 아니 이틀에 한 끼도 버거운 날들이었죠. 그렇게 2020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떡국이라도 끓여 먹었을 텐데 그 애는 떡도 없었습니다. 쌀은 말할 것도 없었고 밀가루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옥수수 몇 알을 갈아서 묽은 죽을 끓이셨습니다. 성진아, 이게 우리 떡국이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어머니는 웃으시려 했지만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떡국을 한술 뜨고는 더 이상 못 먹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설날 저녁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성진아, 너라도 살아야 한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결심하신 얼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너까지 여기서 죽게 할 순 없다. 중국 가서 돈이라도 벌어라.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들아, 듣거라. 내가 인민반장한테 물어봤다. 브로커 소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돈은 내가 모았다. 내 아버지 장사하실 때 몰래 숨겨둔 돈이 있어. 어머니는 방바닥 밑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엔 중국 돈과 북한 돈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브로커한테 주면 중국까지 갈 수 있을 거다. 거기서 일해서 돈 벌어라.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데리러 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아들아, 여기 있으면 너도 끌려간다. 보위부가 언제 너를 잡아갈지 모른다. 내 아버지처럼 되기 전에 어서 가거라.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간다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맞았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저도 아버지처럼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정말 혼자가 되는 겁니다. 며칠 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인민반장이 소개해준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압록강 건너는 거 어렵지 않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돈만 주면 돼.
중국 단둥까지 데려다 줄게. 저는 어머니가 주신 돈을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밤 11시에 강변으로 나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제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옥수수떡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중국 가면 쌀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라.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밤 저는 어머니께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꼭 돌아와서 어머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한국 가서 떡국도 제대로 끓여드리고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서 가거라. 늦으면 안 돼.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울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달빛 아래 어머니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60이다 되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제가 정말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야 어머니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압록 강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20대 여자와 30대 남자였습니다. 모두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한다. 소리내지 말고 내 뒤만 따라와. 순찰대 지나가면 바로 엎드려. 우리는 갈대밭을 헤치며 강변으로 갔습니다. 2월 초였지만 강물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얼음이 군데군데 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다. 저기까지만 가면 돼. 자, 들어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고 그 다음엔 가슴까지 찼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북한이 있었고 앞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빨리 움직여. 여기도 위험해. 우리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뛰었습니다. 숲속으로 길 없는 곳으로 그렇게 한참을 뛰었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브로커가 건넨 뜨거운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어머니가 싸주신 옥수수떡을 꺼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 최대의 죄를 지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북한에 혼자 두고 온 죄. 그 죄책감은 지금도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까지. 그 험난한 여정을 다 말씀드리자면 밤이 새도록 모자랄 겁니다. 2020년은 코로나가 시작된 해였습니다. 국경은 더 삼엄해졌고 탈북 루트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은 날로 심해졌고 저는 한 달 넘게 중국 어느 시골 마을 창고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밤에만 나와 찬물로 세수하고 차가운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이 도와주셨거든요. 에고, 이 젊은 것이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 아주머니는 몰래 따뜻한 국밥을 갖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핏줄 아니겠나. 힘내라.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 건네는 따뜻함.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저는 그 국밥을 먹으며 또 울었습니다. 3달 만에 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버스와 트럭을 번갈아 타고 때로는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는 한국 대사관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드디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가을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아무도 나를 잡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 민주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습니다.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선 평생 봐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담당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놀란 게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니.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습니다. 변기에 물을 내리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언제 가도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북한에선 쌀밥 한 그릇이 꿈이었는데. 하지만 그 쌀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드시고 계실까? 옥수수죽도 제대로 못 드시는 거 아닐까?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했습니다. 북한에선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배급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여긴 시간 맞춰 일하면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은행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을까? 2021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탈북민 친구들이 같이 떡국 먹자고 했습니다. 모여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흰 쌀로 만든 떡이 국물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고기도 들어있고 계란도 들어있었습니다. 북한에선 명절에도 먹어본 적 없는 떡국이었습니다. 한술 뜨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진아, 왜 우냐?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랑 같이 이 떡국 먹고 싶어서요. 차라리 북한에서 어머니랑 옥수수죽 먹던 게 더 행복했습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례상을 보면 아버지 산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명절 때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서 어머니 목소리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면 어머니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월세 빼고 밥값 빼고 나머지는 다 저금했습니다. 탈북민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모셔올 거야. 미쳤냐? 다시 북한 들어간다고. 잡히면 죽어. 그래도 가야 해. 어머니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2023년 설날, 저는 혼자 원룸에 앉아 떡국을 끓였습니다. 마트에서 산 떡, 사골 국물, 계란 지단. 완벽한 떡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떡국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뭐 드시고 계세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갑니다. 이번엔 어머니를 모시고 나올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브로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북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형이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방법은 있어. 하지만 엄청 위험해. 2024년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역탈북?
제정신이야? 브로커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를 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천만 원. 그 정도면 중국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거기서 북한까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4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잘 생각한 거야?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못 살겠다. 2025년 여름 드디어 출발할 날이 왔습니다. 원룸을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5년을 살았지만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다. 자유는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북한에 있었다. 어머니 곁에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 사람들이 웃으며 걷는 거리,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사는 세상.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머니가 없는데. 어머니, 제가 갑니다. 이번엔 꼭 모시고 올게요. 그리고 함께 이 자유를 누려요. 떡국도 같이 먹고 추석 차례도 함께 지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세요. 아들이 갑니다. 자유의 땅을 떠나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으니까요. 2025년 7월 중국 단둥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보는 압록강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신의주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밤 9시만 되면 불이 꺼지는 도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이제는 그저 어둠뿐인 곳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운영하는 안전가옥에서 3일을 기다렸습니다. 군인한테 뇌물 줬어. 새벽 2시에 강변으로 나가. 그 시간엔 순찰조가 바뀌는 시간이라 15분 정도 공백이 생겨. 그 틈을 타야 해. 브로커는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여기로 가. 갈대밭으로 내려가서 저 바위 보이지? 거기까지 가면 군인 한 명이 기다릴 거야. 돈 받은 놈이니까 눈 감아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야. 브로커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순찰조 마주치면 넌 끝이야. 알지? 압니다. 정말 갈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한국 돌아가. 저는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1시 50분, 저는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엔 한국 핸드폰, 달러 뭉치, 그리고 어머니께 드릴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혈압약, 관절염약, 종합비타민. 한국에선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이지만 북한에선 금값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변을 더듬어 걸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5년 전 제가 이 강을 건넜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유를 향해 갔지만 이번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갑니다. 2시 정각 바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이 보였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약속된 사람입니다. 군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짓했습니다. 빨리 가. 5분 안에 건너야 해. 2시 15분에 다음 순찰조 온다. 고맙습니다. 닥치고 빨리 가. 저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7월이었지만 강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물살이 셌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휩쓸려 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왼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놈이야? 순찰조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하지 않은 다른 순찰조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찰조는 2명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물속에 선 채로요. 순찰조가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새끼 탈북하려는 거지? 아니면 밀수꾼이야? 군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방 내려. 뭐 들었나 보자. 저는 그냥 고향 가는 길입니다. 개소리 마. 새벽에 강 건너는 놈이 고향 가는 놈이냐? 가방 내놔. 군인이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보이면 끝입니다. 달러가 보이면 끝입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군인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군인의 손을 쳐냈습니다.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뭐야 이 새끼가.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뒤에 있던 다른 군인이 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있는 군인을 밀쳤습니다. 군인이 물에 넘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물을 헤치고 강둑을 올라가고 갈대밭을 뚫고 뛰었습니다. 잡아라. 놓치지 마.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신의주 쪽으로, 집 쪽으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국경 철조망이었습니다. 5년 전에 넘었던 그 철조망.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서 저는 철조망을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철사가 손을 찢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저편으로 넘어가는 순간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저는 땅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일어나서 또 뛰었습니다. 숲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렇게 한참을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옷은 다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도, 돈도, 약도 무사했습니다. 손은 찢어졌지만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들. 신의주였습니다. 우리 동네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총알을 피하고 철조망을 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함께 이 땅을 떠납시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돌아가는 집,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집, 그곳으로 저는 걸어갔습니다. 피 흘리는 손을 감싸며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저는 우리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건물들, 깨진 도로, 전봇대마다 매달린 선전 구호들. 우리는 하나다, 당의령도 따라 천리만리. 그 익숙한 글씨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골목 구석에 숨어 지켰습니다. 인민반장이 나타나면 안 됐습니다. 이웃들 눈에 띄어도 안 됐습니다. 새벽 6시쯤 거리가 조금 북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대문, 기울어진 담장, 마당 한쪽에 있는 아버지 무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안 계시면, 만약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다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쉰, 하지만 분명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더 희어지셨고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허리도 더 굽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진이요. 넌. 어머니는 한 발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넌 죽었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죽었다고. 어머니, 저 살아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어머니는 여전히 믿지 못하셨습니다. 당연했습니다. 5년 동안 소식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제 손을, 제 옷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63빌딩, 한강, 지하철, 마트, 그리고 제가 살던 원룸 사진. 여기가 한국입니다. 제가 여기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 화면을 보시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냐? 네, 어머니. 진짜입니다. 동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는 영상,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영상, 그리고 제가 원룸에서 떡국 끓이며 어머니 보고 싶다고 말하는 영상. 어머니는 그 영상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진아, 정말 내가 맞구나. 네, 어머니. 제가 맞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제 뺨을, 제 이마를, 제 손을 만지셨습니다. 이 손이 내 아들 손 맞구나. 이 얼굴이 내 아들 얼굴 맞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성진아. 어머니는 제 등을 두드리시며 우셨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5년 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괜찮아. 살아만 있어줘서 고맙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우리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웃들 눈에 띄면 안 됐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순간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방 안은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이불, 낮은 밥상, 구석에 놓인 아버지 사진. 하지만 더 낡아 보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바닥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두부 장사하며 살았지. 내 아버지 산소도 잘 지키고 있어. 어머니는 방 구석에서 보자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엔 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낡은 신분증, 어린 시절 사진, 학교 다닐 때 공책. 내가 두고 간 것들이야. 어머니가 다 간직하고 있었어. 내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 저는 그 물건들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같이 갑시다. 한국 가서 떡국도 제대로 먹고 추석 차례도 제대로 지냅시다. 한국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길을 아니까요. 어머니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아버지 산소에 인사드리고 가자. 그것만은 꼭 하고 가야겠다. 네, 어머니. 그럼 당연하죠. 우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무덤이었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가 돌보신 덕분에 무덤은 깨끗했습니다. 풀 한 포기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어머니는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셨던 겁니다. 저는 무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성진입니다.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머니 모시고 한국 갑니다. 아버지 산소는 제가 나중에 꼭 다시 찾아뵐게요. 통일되면 그때 꼭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니도 무덤 앞에 앉으셨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대요. 이제 나도 데리고 간대요.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아들 낳고 여기까지 살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이 땅과 지난 세월과의 작별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어머니, 이제 준비합시다. 오늘 밤에 출발해야 합니다. 알겠다. 어머니가 짐 쌀게.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기셨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아버지 사진, 그리고 제 어린 시절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약 가져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약들을 꺼냈습니다. 고혈압 약이요. 매일 드셔야 해요. 고마워, 아들아. 우리는 그날 밤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 숨어서요. 탈출할 밤을.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위부가 곧 들이닥칠 거라는 것을. 그날의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재회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중국 브로커가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어머니가 준비할게. 하지만 그날 새벽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깊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갑자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거친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도 놀라 일어나셨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보위부다. 문 열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한번 잡혀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버지처럼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성진아, 다락으로 가. 어머니. 빨리. 어서. 저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 다락은 천장 한쪽에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릴 때 곡식 보관하던 곳이었죠. 지금은 먼지만 가득한 곳이었지만 숨기엔 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락 입구를 판자로 막으셨습니다. 움직이지 마. 소리내지 마. 어머니가 속삭이셨습니다. 그리고 대문으로 가셨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명숙 동무. 집에 누가 있나? 보위부원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락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보위부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거짓말. 인민반장이 신고했어. 낯선 남자가 이 집에 드나든다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혼자 삽니다. 어디 보자. 보위부원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이불을 들추고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 가방이 구석에 있었습니다. 제발 저걸 못 찾게 해주세요. 하지만 보위부원이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명숙 동무 혼자 산다며? 이 가방은 뭐야? 그건 옛날 제 남편 가방입니다. 거짓말. 이 가방 새 건데? 보위부원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옷가지가 나왔습니다. 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통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약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약은 어디서 났어? 그건
장마당에서 샀습니다. 장마당에 이런 약이 어디 있어? 이거 한국 약 아냐? 보위부원이 약통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글로 쓰인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약 맞네. 이명숙 동무, 한국에서 누가 왔나? 탈북자 가족 맞지? 아닙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보위부원이 어머니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아들 어디 있어? 탈북했던 놈 다시 들어왔지? 아닙니다. 제 아들은 5년 전에 중국 갔습니다. 소식도 없어요. 저는 다락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통받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당장 뛰어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면 우리 둘 다 끝입니다. 어머니, 참으세요. 제발 참으세요. 보위부원들이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도 마당도 화장실도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보위부원이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다락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저기 뭐야? 다락이야? 네, 다락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 봐야겠어. 보위부원이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락 입구를 두드렸습니다. 판자를 밀어보려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보위부원이 판자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꽤 단단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에이, 나무 판자만 있네. 여기 오래 안 열린 것 같은데? 네, 몇 년 동안 안 열었습니다. 거기 먼지만 있어요. 그래. 뭐, 어차피 사람 들어갈 공간도 아닌 것 같은데. 보위부원이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안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명숙 동무, 우리가 3일 뒤에 다시 온다. 그때까지 수상한 놈 보이면 바로 신고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거짓말했다가는 너도 끌려간다. 내 남편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협조해. 네, 알겠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한 명쯤 남아서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다락 입구를 열었습니다. 성진아, 내려와. 저는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괜찮다. 어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위부원이 때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나라를 꼭 떠나야 합니다. 어머니, 오늘 밤 당장 떠납시다. 하지만 보위부가 3일 뒤에 온다잖아. 감시할 거야. 그럼 더 빨리 가야 합니다. 3일 뒤엔 늦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들아, 어머니는 못 가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다리 좀 봐. 관절염 때문에 못 걷겠어. 강도 못 건너. 그리고 보위부가 감시하고 있는데 같이 가다간 둘 다 잡혀. 어머니, 넌 먼저 가. 한국 가서 브로커 통해 어머니 빼내. 그게 더 안전해. 저는 어머니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두고 못 갑니다. 아들아, 넌 살아야 해. 어머니 구할 수 있는 건 내가 살아있을 때야.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어머니는 옳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3일 만에 또 두고 가야 한다니. 어머니. 제가 2번이나 어머니를 버립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살리는 거야. 넌 살아서 어머니를 살려야 해.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며. 보위부가 다녀간 다음 날 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 다리는 관절염으로 부어 있었고 압록강을 건널 체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위부가 이 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움직이다가는 둘 다 잡힐 게 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한국 가서 브로커 통해 어머니 빼내겠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돈만 있으면 브로커가 어머니를 데려갈 거야. 5천만 원이면 됩니다. 제가 이래서 모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약속해. 꼭 살아남아라.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 데리러 와라. 약속합니다, 어머니. 떠나는 날, 우리는 또 아버지 산소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또 갑니다. 이번엔 어머니도 함께 못 가요. 하지만 아들이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당신이 어머니 지켜주세요. 어머니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 이별입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갑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야 어머니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켜주세요. 제가 꼭 돌아올 때까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짐을 챙겨주셨습니다. 물 좀 챙겨라. 강 건널 때 목마를 거야. 어머니는 옥수수떡 몇 개를 보자기에 싸주셨습니다. 배고프면 이거 먹어. 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옥수수떡 싸주시고 제가 떠나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5년 전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중국 가서 돈 벌어 보내겠다는 희망이요. 하지만 이번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머니를 다시 모실 수 있을까? 어머니, 제가 또 불효합니다. 불효가 아니야. 넌 효자야. 목숨 걸고 어머니 보러 온 아들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니?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약 꼭 드세요. 고혈압약 여기 놔둘게요. 하루에 한 알씩이요. 알았어. 어머니가 잘 먹을게. 밥도 꼭 드세요. 굶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넌 걱정 마. 우리는 대문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제 이마를, 눈을, 코를, 입을. 마치 제 얼굴을 외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진아, 잘 가거라. 그리고 꼭 살아남아라.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꼭 다시 올게요. 저는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일어나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빨리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를 놓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들어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5년 전에도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아팠습니다. 5년 만에 만났는데 겨우 3일 만에 또 이별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2번이나 어머니를 두고 강을 건넙니다. 압록강변에 도착했을 때 달이 떠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순찰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 전처럼 순찰조와 마주치면 안 됐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7월이었지만 밤 강물은 얼음 같았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가슴까지 찼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신의주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계실 겁니다. 우시면서요. 어머니,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합니다. 저는 돌아서서 강을 건넜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물살이 샜지만 버텼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걸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빨리 와. 여기도 위험해. 저는 브로커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브로커가 물을 건넸습니다. 울지 마. 살았잖아. 그게 어디야. 하지만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번이나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2번 다 제가 먼저 강을 건넜습니다. 어머니는 북한에 홀로 남았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요. 저는 효자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2번이나 버린 비겁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다시 갑니다. 이번엔 브로커 통해 안전하게 모셔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아, 꼭 살아남아라. 그 말이 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살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5년 만에 또다시 돌아온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유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없이 돌아온 자유는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성진 씨 맞습니까? 네. 제2북 혐의로 체포합니다. 같이 가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북한에 다시 들어간 것은 한국법으로 불법이었습니다. 경찰차에 타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옥에서라도 어머니 구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2번째 탈북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옥행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정원 조사실에 앉았을 때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왜 북한에 다시 들어갔습니까?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2북은 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모님, 형제 두고 온 사람들, 다들 다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3개월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누굴 만났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간첩 행위는 없었는지, 똑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김성진은 2025년 7월 불법으로 북한에 입국하여 국가보안법 제6조를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간첩 행위나 국가기밀 유출 등은 없었고 순수하게 가족을 만나러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8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첩으로 몰렸다면 몇 년을 받았을 겁니다. 8개월이면 다행이었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방은 좁았습니다. 6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북한보다는 나았습니다. 밥은 제때 나왔고 잠잘 곳도 있었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선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 사람이 물었습니다. 넌 왜 들어왔어?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뭐, 미쳤냐? 어머니 만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대단하네. 효자구나. 효자. 저는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효자라면 어머니를 2번이나 두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어머니를 구해야 진짜 효자죠. 감옥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에 탈북민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성진아,
브로커 연락처 알려줄게. 돈만 있으면 내 어머니 빼낼 수 있대. 저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좀 있어요. 그거 브로커한테 보내주세요. 5천만 원입니다. 제 어머니 이름은 이명숙, 신의주 동에 삽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그날부터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는 원래 종교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선 신을 믿는 게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교도소 목사님이 주신 책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제가 다시 만날 때까지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2025년 10월, 11월, 12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 어머니 찾았어. 건강은 안 좋은데 살아계셔. 12월 말에 출발시킬게. 태국 거쳐서 한국으로.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곧 만나 뵙겠습니다. 12월 28일, 저는 출소했습니다. 8개월을 채우고 나왔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섰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겨울이었습니다. 곧 새해, 2026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마중 나왔습니다. 성진아, 축하해. 그리고 좋은 소식 있어. 어머니가 오셨어요? 아직이야. 하지만 태국 도착했대. 일주일 안에 한국 올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5일, 인천공항.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더 마르셨습니다. 더 늙으셨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셨습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진아, 우리 아들. 네, 어머니.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년간 2번 이별하고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머니, 서울 갑니다. 제가 작은 아파트 얻었어요. 거기서 같이 삽시다. 그래. 고맙다, 아들아.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길이 깨끗하구나. 차도 많고, 불빛도 많고. 밤 9시였지만 서울은 환했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선 밤 9시에 불 안 꺼요. 24시간 불 켜져 있어요. 정말 신기하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들어왔고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방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쉬세요. 내일부터 병원 다닙시다. 다리도 치료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알겠다. 고맙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따뜻한 방. 북한에선 꿈도 못 꾸던 환경이었습니다. 성진아, 이게 꿈은 아니지? 꿈 아닙니다, 어머니. 현실입니다. 그럼 다행이다. 너무 좋아서 꿈인 줄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5년간 고생하신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 설날이었습니다. 6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서 떡을 샀습니다. 쌀로 만든 하얀 떡, 쇠고기, 계란, 파. 완벽한 떡국 재료였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떡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떡국 끓여드릴게요. 떡이 국물에 둥둥 떴습니다. 고기도 들어가고 계란 지단도 얹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어머니. 상을 차렸습니다. 떡국 2그릇, 김치, 나물.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아버지께 절 올립시다.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설날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통일되면 산소 찾아뵙겠습니다. 절을 마치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세배 받으세요. 저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복 많이 받아라.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진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북한에서 죽었을 거야.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부드러운 떡, 고소한 고기. 6년 만에 가족과 함께 먹는 떡국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옥수수죽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완벽한 떡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그럼. 너무 맛있어. 이런 떡국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떡국을 드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2026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올해는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 그렇게 하자.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성진아,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우리 세대에 통일을 봤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내 아버지 산소에 다 같이 가고 싶어. 떡국 끓여서 아버지 산소에 올리고 함께 절하고. 그게 어머니 소원이야.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어머니. 통일되면 우리 함께 신의주 가요. 아버지 산소 찾아봬요. 그리고 떡국 끓여서 올려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창밖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 첫 해였습니다. 2026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해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산소에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북한에 남은 가족들, 친구들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2번 국경을 넘고 감옥에 갔지만 저는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돌아온 아들. 어머니를 구한 아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다 같이 떡국 먹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 자유의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하게요.